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투자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머리에 해당하는 반도체, AI 서비스의 기업에 집중할 것인지 전력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래서 나란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차세대 디바이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PC와 스마트폰을 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입력장치 시대로 간다고 해주시던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입력장치를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는 메타. 마크 저커버그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고 실제로 쓰고 나와서 시연을 해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입력장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의 경쟁과 궤가 나란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명됐던 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입력 장치를 얼마나 발전시켜 오느냐의 변화였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얼마나 빠르게 기계의 언어로 바꿔서 아웃풋을 주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1세대형이 있었다면 그게 좀 더 발전해서는 좀 더 입력이 쉽고 보기가 쉬운 터치패드나 터치스크린이 발전을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음성이나 동작 인식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기기들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인비저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 에이전틱 AI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는 건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비서잖아요. 저랑 똑같은 걸 보고 있고 저랑 똑같은 걸 듣고 있고 인간이 원하는 걸 그대로 아웃풋으로 뿜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입력이 바로바로 되고 내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신체에서 쓰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가장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지금 저희도 쓰고 있지만 안경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니까요. 물론 이 안경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뭐 마이크 같은 형태라든지 펜던트 같은 형태들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안경의 형태가 처음으로 먼저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메타가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메타가 에슬로 록스티카 협력해 스마트 글라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메타가 가진 플랫폼 독점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플랫폼의 독점력은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자면 마크 저커버그는 2004년에 페이스북을 하버드 기숙사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미 그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이 개화되는 건 옆에서 다 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놓쳤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좀 후회를 하고 있고 회한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이지 않는 디바이스가 되는 시대로 넘어갈 때는 이 플랫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건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게 내가 메타를 쓰고 있는 건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모르고 나는 그냥 뭐 아이언맨이 쓰는 자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나의 비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나의 비서가 어느 시스템에서 돌아가는지 사실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메타라는 기업은 잊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위기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위기감이 빅테크들한테 다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구글이 XR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이번 해에 이제 개발자회의에서 이미 발표를 했던 건데 삼성이랑 협력을 해서 스마트 글라스 나오고 젠틀몬스터, 그다음에 와비파커라는 이제 안경하는 기업이랑도 협업을 해서 스마트 글라스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앞으로는 이게 제미나이인지 사실 GPT인지 모르게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플랫폼들의 경쟁이 조금 더 승자 독식의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메타가 지금은 주도권이 없지만 앞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구글 글라스는 좀 실패했지만 지금의 그 AR 스마트 글라스는 대중화될 것이라 보시는 근거는 뭐고 기술적으로 어떤 불편함들이 좀 해결되었을까요? 사실은 과거의 구글 글라스를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안경에 이런 게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띄워주고 이런 측면은 괜찮은데 그걸 과연 우리가 쓰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카메라도 달려있는 디바이스라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게 뭔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불쾌해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메타는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전 세계 최대의 안경 브랜드이자 렌즈 브랜드랑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에실로 룩소티카 갖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가 레이벤이거든요. 레이벤이라는 디바이스 위에 그냥 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이페어러 모델 같은 거에다가 옆에다가 카메라 달고요. 여기 귀 쪽에다가 들리는 디바이스 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션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에실로 룩소티카가 생산해주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거를 이제 접근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들한테 효용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메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데이터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디바이스가 빨리 깔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에실로 룩소티카랑 같이 하는 거고요. 구글도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삼성전자와의 협업도 있지만 젠틀몬스터 같은 기업과 협업을 하는 거고 와비파커 같은 안경 기업이랑 협업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 또 애플 출신들이 만든 AI 핀이나 뭐 카메라 달린 에어팟 같은 기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GPU와 ASIC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 대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된다라기보다 보완제적인 성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부터 트래픽을 가져온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가치를 받는 건 우리의 눈이 거기로 향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VC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hares of eye거든요. 우리의 눈에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얼마나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의 눈이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에 치고 들어오는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출신인 이제 조니 아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기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애플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에어팟에다가 카메라를 다는 그런 형태도 준비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너무 많이 띄게 되면 상대방도 불쾌하지만 나 스스로도 안 차고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디바이스 측면에서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메타밖에 없는 건가요? 메타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애실러 같은 기업은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포인트로 주가 상승도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보시는 시장인 유럽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단점 같아 보이실 수 있지만 협업을 잘 하고 있고 메타가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저장 장치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CEO 젠슨 낭도 MS, 사티아, 라틀라도 이물보와 AI 시대 병목은 이제 전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산업 성장이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이거든요. 학습의 시대에서는 사실 전력이 좀 부족하면 학습을 뒤로 미루거나 다른 시간대에 배치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실시간 추론의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죠. 24시간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계속해서 살아 있어줘야 되고 데이터 센터의 용량도 살아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 트래픽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전력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성장이 전력이 없으면 멈출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투자 흐름이 그러면 원자력과 전력망은 이제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시던데 왜 지금 ESS에 주목해야 될까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즉각적인 효과인데 같은 발전 용량이라 하더라도 같은 발전 용량만큼의 ESS를 깔아놓게 되면 그만큼을 밤 사이에 저장을 해서 전력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전력 생산량 자체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데 그냥 ESS 똑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깔려있는 전력 설비만큼 ESS 깔아놓으면 밤에 전력 설비 2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니즈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9월에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앞으로 발전 설비를 투자를 할 때 반드시 ESS를 깔아야 된다라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ESS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 지금 ESS에 대한 발주가 거의 대부분 9월 이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니즈가 맞닿으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제시한 전근력 수급 방안 중 단기 저장용 슈퍼 캐패시티와 장기 저장용 리튬 ESS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 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전력을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량이 그냥 무조건 많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력량이 부족한 건 당연히 어려운 건데 전력이 꾸준한 전력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전압과 이제 세기까지 맞춰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앞단에서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MLCC 같은 장치들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전력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이걸 쉽게 보면 물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간단한 뚝을 만드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댐을 만들어서 아예 저장을 하는 방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슈퍼 캐패시터를 갖다 넣어놓으면 가다가 물이 한번 멈춰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조금씩 내보내줌으로써 효과를 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많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뚝에서 금방 열어가지고 빠르게 내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력 조절을 한번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때는 배터리보다는 캐패시터의 용량을 좀 키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캐패시터가 되게 어색해 보이실 수 있지만 캐패시터가 사실은
골프 카트 같은 데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큰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력 완충 역할을 해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저장용으로 ESS가 필요하다는 건데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비싼 전기료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들을 가져와서 전력 단가를 결국 줄이는 건데 줄이기 위해서는 ESS에 저장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의 인프라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로 엔비디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또 24시간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저렴한 저녁 시간에 전기를 저장해두는 뭐 ESS의 경제적 효과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 효과는 사실 좀 더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결국에 주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ESS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올해는 ESS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인데 내년엔 30%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CATL도 내년에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ESS가 주문이 나온다는 건 경제성이 각 지역에서 사업지에서 증명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의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경제성이 확보되는 건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 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센터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느냐 포인트를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ESS 키워드 때문에 요즘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반등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력 관련주는 단기 테마로 접근하기보다 밸류체인별 1등 기업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본부장님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선별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필요한 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다 가는데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에도 지금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화석 연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죠. 운송용으로도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써왔었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한 전력을 썼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으로 쓸 니즈들이 점점 더 생기는 거고 그 외의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죠. 결국엔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투자 포인트 아래에서 이 순서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 좀 가장 먼 전력 발전부터 시작을 하면 원자력 테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원자력으로 발전된 게 전기 설비로 와서 우리한테 오기까지 전력 설비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전력 설비에는 변압기, 그다음 뭐 전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사용하는 데 또 와서는 ESS 테마로 또 옮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러한 밸류에이션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마가 저 뒤에 있는 것부터 앞으로 계속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더라도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으시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앞뒤에 1등 기업이 어딘지를 파악해 놓으셔야 되지 원자력만 계속해서 보신다거나 ESS만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이 투자 포인트가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는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투자 포인트는 전기 에너지였는데 다른 걸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별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스윙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 포인트 자체가. 근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 뭐 효성중공, LS 일렉트로닉,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로닉. 이 세 개 기업 주가는 좀 많이 좀 조정받은 상태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긴 한데 사실 주가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정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와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다음 포트폴리오 때 반도체 섹터, 뭐 전력 인프라 섹터 비중은 꼭 담아가야 되는 걸까요? 네, 인공지능의 성장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반도체도 전력 인프라도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투자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머리에 해당하는 반도체, AI 서비스의 기업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대장장이 성향의 기업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래서 나란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블록체인과 AI 커머스 여쭤보려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모든 중개거래 대체제라고 정의하시던데 AI 에이전트들이 경제활동할 때 왜 기존 화폐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 요즘 올해 키워드 중 하나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까지 주목을 많이 했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던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죠. 근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결국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눠서 사슬처럼 묶어서 증명을 서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인증, 기록, 보안 같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개상들이 해왔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우리가 주문을 나가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누구누구가 이걸 샀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다 해주고 예탁원에 그런 기록
기록들이 다 남는 이런 과정들인데 거기 밑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중개거래 인프라를 한 번에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효율화의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 AI 에이전트들도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써왔던 지금까지의 벤이나 뭐 피지사나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을 시스템을 쓰게 되면 디지털로 이 모든 증명들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도 나타나는 거고요. 기술적인 효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블록체인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게 되면 그렇게 좀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가 사람 대신에 자율적으로 결제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 결제 표준을 장악하는 기업은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제 표준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지금은 그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는 게 구글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X402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실제 결제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에이전트 간 거래, 에이전트 간 즉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USDC를 같이 발행하는 공동 발행인이었기도 하고 지금도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반에 되는 기술은 당연히 아마 USDC의 것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을 쓸 거기 때문에 표준 프로토콜을 가져가면서 그 밑에 아무리 그래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면 그 발행량을 기반으로 채권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담보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로토콜을 장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의 강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PGBase라는 기업들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로 들어가서 효율화라는 과정들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물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원래 써왔던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오히려 늘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최종 사업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토콜 기업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식 투자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은 어떻게 담아야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클 같은 기업이 시장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발행량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인데 뭐 예를 들면 STO 같은 걸 통해서 오픈 AI 주식이나 스페이스X 같은 주식들 비상장 기업 중에 조금 괜찮은 기업들을 가져와서 STO 형태로 파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기업들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좀 가져가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긴 한데 사실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금의 대체 수단으로 많이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조금은 약화됐던 게 투심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반의 암호화폐만 주목하시기보단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 이번에 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게 가장 컸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어느 자산부터 차익 실현하느냐의 문제였을 텐데 센티먼트가 굉장히 그 펀더멘탈한 약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향하지 않았나. 자, 본부장님 이야기 오늘 이제 정리한 질문 드려보면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AI가 돈을 쓰고 블록체인, AI가 뭐 상품을 골라주고 스마트 글라스,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지고 결국 모든 산업이 내년에도 AI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반드시 없으면 소외돼 단 하나의 섹터를 꼽는다면 어디가 좀 될까요? 예, 저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그 빠른 변화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피지컬 AI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섹터를 꼭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금 한 1억이 있다면 어떤 섹터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그 중에서도 피지컬 AI에 좀 더 집중하는 뭐 ETF나 그런 이제 산업군을 좀 투자하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지금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주식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 패시브하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먼저 가져가시면서 거기에 알파 소스로 피지컬 AI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2025년 김작가TV에서는 마지막 촬영인데 내년에 또 뵐 텐데 올해 마지막 투자존 한마디면 또 주고 가시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또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좌는 엄청 플러스 안 났는데 주변에 플러스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급함도 생길 거고 비교도 생길 거고요. 저희 회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강만철 회장님. 예, 강만철 회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시장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기저에 깔려있는 계속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같은 변화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옆 사람이랑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면 갑작스럽게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섹터에서 투자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항상 열의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공부하면서 그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라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력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로 주식 투자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